안녕하세요. 전 30 초반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내게 됐는데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차마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 일이라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유튜브라는 곳에 속풀이를 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저희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인데도 벌써 얼굴이 화끈거릴 만한 일이 저희 가족들에게 생겼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며 제 답답한 속이 조금은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저와 가족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딱히 큰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 또래 때부터는 주변에 이혼하신 부모님을 둔 친구들이 많아서 다르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거기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서로에게 가진 감정과 상관없이 저를 돌보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협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양육권을 가졌던 엄마와 지내면서도 아빠를 자주 볼 수 있었고 일상생활하면서 이혼 가정이라 불편하거나 눈치를 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혼은 두 분 사이의 일이었을 뿐이고 저는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를 뒀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이혼 가정이지만서도 구김 하나 없이 자랐던 저는 회사를 취업한 뒤 만나게 된 남편과 오랜 연애를 했고 서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긴 후 결혼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각자 결혼 계획을 전달했고 서로의 집으로 찾아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죠. 우선 제가 먼저 남편의 집으로 향하게 됐는데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한 인사 자리에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거죠. 이유도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이혼과 재혼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엄만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일부러 이성분과의 만남을 피하셨다가 대학생이 돼 졸업할 때쯤이 되자 새아빠와 만남을 가지신 거죠. 전 엄마의 이성교제를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는 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만나서는 안 될 이성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 뿐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엄만 외롭지만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 의견까지 물어보시며 새아빠와 만남을 가지셨던 거니 제가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었고 가져서도 안 됐죠. 전 늦게나마 자식을 키우면서 느낄 수 없는 행복을 찾으신 엄마를 응원했습니다. 물론 능구렁이 같은 새아빠의 첫인상이 좋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서로 불편할 수 있는 입장에서 어색해하지 않고 금방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게 생각하기로 했었죠. 또 그런 새아빠의 성격 때문에 엄마가 많이 웃기도 했고요. 어쨌거나 이제까지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 비어있던 아빠의 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아 저는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그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제가 정서도 가치관도 좋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후겸이 통해서 전달하면 중간에 내 말이 제대로 전달 안 될까봐 이렇게 네가 우리 집까지 오게 뒀다. 너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내가 후겸이한테 너희 집안 사정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우선 너 이혼한 부모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랐다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야 당사자니까 뭘 모르겠다만 그게 애들 정서에 얼마나 안 좋겠어. 이혼이라는 것도 애들한테 엄청나게 큰 충격인데 그런 상황에 남남인 부모님 사이를 다니며 지냈으면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불안했을 거라고. 그리고 분명 네 머릿속에는
이혼을 엿바꿔 먹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로도 이혼 소리를 꺼내겠지. 어머님, 아무래도 저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 이혼이란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을 봐와서 그런지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했고, 그만큼 이혼도 쉽게 내릴 결정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용히 해. 아직 내 말 안 끝났다. 너만 문제가 아니야. 너희 어머님도 문제라고. 너희 어머님 말이다. 이혼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재혼까지 하신다니? 이상한 외국 문화 받아들인 어린애들도 아니고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이신 분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내가 100번 양보해서 이혼한 건 이해해보겠는데 그 뒤에 재혼이라니? 그것도 우리 나이 다 돼서. 너희 어머님 재혼 이야기 후겸이한테 듣고는 내가 민망하더라. 자고로 우리나라에서 여자, 그것도 아내와 며느리가 지켜야 하는 게 정조야. 그건 사별을 했든 이혼을 했든 혼자 돼서도 자식들 보기에 모범이 되려고 꼭 여자로서 지켜야 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너희 어머님은 이혼까지 하신 분이 그걸 내 입으로 말하기가 부끄럽다. 부끄러워. 나는 어떤 줄 아니? 우리 후겸이 아빠 사고로 병원에 누워있게 된 지 벌써 8년이 됐지만 난 내 남편만 생각한다. 병원 다니면서 추파 던지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꼭 추파가 아니라고 해도 서로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아니까 위로해주고 위로받다 눈 맞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런데 난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들과 말을 섞어본 적이 없다. 내가 잘했다,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이게 여자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행동이고 마음가짐이라고. 이런 집안에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쯤 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네가 왜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없는지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괜한 기대 접고 너랑 맞는 수준의 집안과 남자 찾아라. 솔직히 예비 시댁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집안과 저희 집을 비교할 이유는 없었지만 굳이 집안 대 집안으로 비교를 하자면 남편 집안 상황이 더 좋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이야 엄마가 이혼과 재혼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 이야기들 모두 지난 일들이고 지금은 남들이 보기엔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이었죠. 그에 반해 남편 집안은 아버님께서 8년 전 쓰러지신 후 그때까지 의식을 회복하시지 못한 상황이라 가세도 많이 기운 상황이었고 며느리가 들어가서도 의식이 없는 아버님과 간병을 하는 시모를 도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며느리로서 고생길이 훤한 남편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는 제 결혼 선택을 우려하는 친구도 있었죠. 그래서 그날 같은 대접을 받을 거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저와 엄마를 이상한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저야 어떤 취급받건 상관이 없었지만 저희 엄마까지 쉬운 여자 취급받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우리 엄마를 이상한 여자 취급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저도 저희 엄마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네요. 그냥 이 자리 떠나면 그만인데 말도 안 되는 어머님 구닥다리 생각에 일침 줘야 할 것 같아서요.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사세요? 아까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 생각 이해하려고 100번 양보한다 말씀하셨죠? 그럼 저도 1000번 양보하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어머님이 조선시대 생각을 가진 건 좋은데 그럼 남들에게만 그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스스로도 그 가치관에 맞게 행동하셔야죠. 조선시대로 따지면 어머님의 지아비이신 아버님께서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지금처럼 편히 생활하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후겸 씨한테 들어보니까 아주 잘 먹고 잘 지내시던데 간병도 직접 다 하시지 않는다면서요? 요 몇 년 전까지 형편이 괜찮았을 때는 어머님은 집에 계시면서도 사람 쓰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허벅다리살을 도려내서 자기 어머니 병을 낫게 한 조선시대 효녀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편 돌아오길 바라면서 산마루에 기다리다 죽어 돌이 돼버린 연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비견될 만한 조선시대 아녀자 행동을 하는 게 어머님이 하는 말과 부합하는 행동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님은 못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남의 가정사를, 남의 가치관을 마음대로 단정 지으세요? 그 사람에 대해, 그 가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충실히 자신의 역할 다 하셨고요. 이젠 그 책임감을 좀 놓아놓고 여자로서 행복해야 할 권리 되찾아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참나.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좋은 부모 둬서 참 좋겠다. 그럼 이제 서로 볼 일 없으니 당장 네 집에서 나가라. 어서 나가라고. 결혼 인사를 하러 온 여자아이가 자신의 면전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는지 시몬은 무척이나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었고 민망한 듯 저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야 당연히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요. 쉽게 결정한 결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대로 남편과 헤어지는 건 너무 힘든 선택이었지만 그럼에도 저희 엄마 무시하는 시모와 가족이라는 인연을 맺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시모 앞에서 보인 모습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잘했다고 말한 건 아니었지만 먼저 저희 엄마를 모욕한 시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해줬죠. 그러며 저와 하게 될 결혼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면 시댁의 허락과 상관없이 식을 올려 살자는 말까지 했죠. 저도 시모만 아니라면 남편과는 평생 같이 살고 싶을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남편과 다시 만나기로 했고 그날부터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과 상의를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됐죠. 우선은 시모와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하지만 시모는 저와 엄마를 모욕했던 건 모른 척하며 제가 자신에게 바락바락 대들었다는 문제를 삼아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런 시모의 모습을 예상했던 저와 남편이었기에 크게 개의치 않아 했죠. 시모의 변함없는 태도를 보며 남편의 말대로 저희들끼리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에 살 생각도 했었지만 문제는 의식 없이 지내시는 아버님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언제 깨어나게 되실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남편이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었으니 시댁과 연을 끊고 저희들 단독으로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갈 수는 없었죠. 더 나은 방법은 없을지 시모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을 하다 보니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시댁과 관계가 진전이 되진 않았지만 남편은 저희 집에서 벌써부터 사위 대접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들에게는 이미 한 가족이 돼 지내고 있던 남편과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가게 앞에서 가족들과 헤어지기 전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우연히 가게 앞을 지나가던 시모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었죠. 시모 역시도 저희를 무시하고 가야 할지 한 소리라도 하고 지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때 평소에도 시모에게 전화해 꼬여버린 우리의 관계를 풀어보겠다고 말씀하셨던 엄마가 시모에게 인사를 먼저 건네고 웃으며 대하셨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어쩌다 보니 시모도 엄마의 인사를 받아 답했고 그 다음 자리를 같이 하게 됐죠. 어색한 분위기 속에 이야기가 이어지긴 했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딱히 대화가 있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당시 저와 남편은 양가 부모님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 싶어 잔뜩 긴장해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신경 쓸 틈이 없었죠. 그래도 만남이 나쁘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시한폭탄 같던 시모의 표정이 묘하긴 했지만 막상 저희 엄마와 새아빠를 만나곤 별말 못하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엄청나게 몰아붙이더니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히 하고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봤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갑자기 남편에게 저희들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허락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경사였습니다. 시모의 마음속까진 들여다볼 수 없어 갑자기 왜 결혼을 허락했는진 모르겠지만 말이죠. 아마 직접 저희 가족을 만나보고 화목한 모습을 보며 생각이 바뀐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을 만나 대화를 한 후에 떨어진 결혼 허락이었으니 말이죠. 그날 이후 시모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식을 치르려고 했고 최대한 빨리 준비를 마친 뒤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한 뒤에도 시모의 변화된 모습은 계속 행동으로 이어졌죠. 결혼을 반대한다며 저희 엄마를 욕되게 한 일이 미안했는지 친정 식구들에게 유독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변덕을 엄청 부렸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잘해주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유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비위를 맞추기 힘든 시모에게 적응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남편 몰래 건너오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일어나 싶었는데 충격적인 소리를 시모에게 듣게 됐습니다. 시모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털어놨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너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된다? 후겸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럴 수 있지? 무슨 일 있으세요? 우선 아무에게도 말 안 하겠다고 약속해라. 네,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아휴, 그게 실은 내가 임신을 했어. 이제 5주 조금 넘었다. 네? 임신이요? 그러니까 아이 가진 걸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요? 어머님께서요? 아, 그럼 우리 둘밖에 없는데 누가 했다고 내가 말하겠니? 아버님은 의식이 없으시니까 아닐 텐데. 그럼 어머님 지우셔야죠. 누구인데요? 그냥 병원에서 알게 된 사람이다. 아, 비슷한 처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 주고받다 술이 들어가는 바람에. 아, 근데 정말 실수였어. 아, 그래서 완전히 관계도 정리했다니까. 나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알아. 아, 그런데 너도 생각해보렴. 남편은 10년째 누워있어. 아들놈 혼자일 땐 일한다고 또 친구 만난다고 곁에 없어. 결혼하고 너랑 있는다고 내 곁에 없었잖아. 그럼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 것 같아? 거기다 네 시아버지와는 의식 잃기 전부터 관계가 안 좋아서 말이 부부였지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잠깐 실수한 거야. 아, 정말 사랑이나 애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술김에 한 실수였다고. 이런 내 말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예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면 했지 결혼 생활 중간에 내 남편이 의식 없다고 외롭다고 해서 실수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애초에 외간 남자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모가 이해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니 어쩔 수 없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된다고 말하게 됐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자 시모는 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애를 낳으면 후겸이한테 뭐라고 하겠니? 아이, 너야 같은 여자고 며느리여서 내가 편히 말할 수 있는데 후겸이는 내 자식이잖니. 걔가 날 뭘로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네가 임신했다고 그리고 네 애라고 해주면 안 될까? 네? 어머님 그건 안 되죠. 그리고 저야말로 외도했다고 의심받지 않겠어요? 임신한 거야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부르지도 않은 배를 어떻게 연기해요?
배에 뭘 넣더라도 후겸 씨가 배에 귀를 대고 만지고 할 텐데 그럼 금방 들키죠. 그런가? 그러면 내 몸조리라도 부탁하자. 내가 나이가 있잖니. 아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겨우 5주째인데 벌써 몸이 무거워. 그리고 혼자 지내다 보니까 혹시 잘못될까 걱정이 너무 된다. 네가 옆에서 날 좀 봐주면 안 되겠니? 후겸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모를 돌봐주는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을 속이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남편의 원망을 감당하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시모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뱃속에 아이까지 있다면서 난리를 치니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모 옆에 딱 하고 붙어 아버님이 계시는 병원부터 시댁까지 시모와 한 몸이 된 것처럼 움직이게 됐죠. 그래도 처음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힘쓰는 일 몇 가지만 도와주면 됐으니까요. 또 시모도 눈치가 보였는지 일을 시키면서도 제게 고맙다는 말을 꽤 자주 해줬죠. 잘해주려는 성의도 보였고요. 그런데 점점 제가 드는 수발이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절 막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물며 나중에는 시모는 병원을 다녀온다, 태아 정서교육에 좋은 교육을 듣고 온다 등등 밖을 나서면서도 저보고 집안일을 다 해놓으라며 시댁에 붙잡아 두기 시작했죠. 반강제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겠다고 말했으니 크게 불만 가지지 않고 시모가 시키는 대로 집안일을 하고 시모 수발을 들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시모 배가 점점 불러오다 보니까 남편에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시모가 부른 배로 인해 아버님 간병을 하러 갈 수가 없었고 저 역시도 시모 곁에 있어야 돼서 발이 묶이게 되며 아버님 간병을 할 사람이 필요해졌죠. 결국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하지만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시모가 고령의 임신이다 보니 남편도 시모 걱정에 화를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또 시모가 저에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빌며 이해를 바라기도 했고요. 남편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쩔 수 없으니 더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 주기로 했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린 뒤부터 저와 남편은 교대로 돌아가며 아버님 간병과 시모 몸 관리를 하게 됐고 얼마 뒤 무사히 남편 집안의 막내 여동생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보니 시모 수발을 들며 생겼던 미운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이후 시모가 출산을 하고 나서는 저도 아주 오랜만에 푹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시모가 저보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다며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가은이 네가 지금까지 나랑 우리 소연이 돌보느라 고생 많았다. 내일 산후조리원 들어가면 따로 찾아오지 말고 푹 쉬어라. 네? 그래도 제가 자주 찾아가서 필요하신 건 없는지도 봐야 하고 말벗도 해드려야죠. 그거야 뭐 주말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후겸이 회사 쉴 때 오면 되는 거고 평소에는 찾아오지 마라. 그 돈 받고 산후조리하는 곳인데 필요한 게 뭐가 있겠니? 그리고 말벗은 거기에 널리고 널렸을 텐데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거나 널 부를 일이 있으면 날짜 시간 정해서 오라고 할 테니 앞으로는 맘 놓고 쉬어라. 의외이긴 했어요. 제가 따로 수발될 필요가 없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번에도 저를 부릴 줄 알았거든요. 임신했을 때도 그 난리를 치며 저를 수족 부리듯 대했던 시모였으니 임신만큼이나 중요한 산후조리는 또 얼마나 저를 괴롭힐까 미리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집에서 푹 쉬라고 하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시모에게 들었을 때만 해도 조리원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시모의 말에 다른 뜻이 있을 거라 의심하지 않았어요. 시모에게도 양심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런 생각할 시간보다 오랜만에 얻게 된 휴식 시간과 자유에 들떠 앞으로 뭘 하고 지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데 바빴습니다. 물론 처음 며칠간은 적응이 되지 않아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잔뜩 긴장하며 화면을 확인하곤 했지만 시모에게서 연락 한 통 없는 모습을 확인하곤 마음을 놓고 푹 쉬게 됐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걱정이 하나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모가 워낙 변덕이 심한 성격이니 지금 내가 조리원을 찾지 않는 걸로 나중에 꼬투리를 잡으면 어쩌나 싶었죠. 전화를 하고 찾아간다고 하면 분명 말로는 오지 말라고 할 테니 발걸음을 돌리게 되더라도 얼굴을 비춰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산후조리에 좋다는 대추차를 끓이고 조리원 가는 길에 시모가 좋아할 만한 책을 사들고 찾아갔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새아빠가 시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돈간의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해주는 일이 뭐가 이상한 일이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무래도 시모가 아버님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가진 관계에서 임신을 하고 출산했다 보니 저희 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축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서로 나쁘끄러운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따로 출산한 시모를 축하해 주려고 찾아오거나 전화하시지 않고 저를 통해 간단한 선물과 출산을 축하하는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께 시모가 어느 병원에서 출산을 했는지, 어느 조리원에 있는지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새아빠가 조리원을 찾아와 시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니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알 수가 없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상황은 계속 펼쳐졌어요. 제가 새아빠에게 어쩐 일이냐고 다가가 물으려고 한 순간 새아빠와 시모가 서로를 껴안고 포옹하더라고요. 포옹뿐만이 아니었죠. 한참을 끌어안고 있던 새아빠와 시모는 서로를 애끓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한 모습이었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봤더라면 두 사람은 부부관계쯤으로 생각할 정도로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버스 정류장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못 볼 걸 본 것 같아 자연스럽게 몸을 숨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다 새아빠나 시모와 마주칠까 싶어서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집으로 돌아가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제가 본 모습을 계속 떠올리게 됐습니다.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으니 시모의 임신과 출산을 새아빠와 연관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남편에게 제가 본 그 모습과 의심이 되는 내용을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아주 작은 확률로 오해를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니까 말이죠. 너무 놀라 숨어버리고 도망친 제가 후회스러웠습니다. 증거를 포착할 사진이라도 찍었더라면 상황이 좀 나았을 테니까요. 새아빠와 시모의 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됐고 제가 예상한 관계가 맞다면 그걸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시모가 있는 조리원에 드나들며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해 보려고 했죠. 시모는 제가 갑자기 조리원을 드나들자 당황스럽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태도를 보며 왜 시모가 저에게 조리원에 오지 말라고 했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제 예상이 맞다면 시모가 새아빠를 편히 만나기 위해 가족들의 방문을 자제했던 거겠죠. 그래서 더 제 예상에 확신을 가지고 기회를 엿봤던 것 같아요. 분명 두 사람 사이를 증명할 증거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소연이를 보러 시모가 자리를 떠났는데 휴대폰을 깜빡하고 두고 간 거죠. 그동안은 제가 있을 때마다 휴대폰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았던 시모였기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시모의 휴대폰이 제 손에 들어온 겁니다. 평소 시모가 휴대폰을 풀 때 쓰던 패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을 확인해 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제 예상이 맞다는 그 증거를 발견하게 됐죠. 저희 새아빠와 시모가 나누는 대화방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왕비님,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제가 오랜만에 왕비님을 뵈러 갈까 하는데요. 괜찮겠습니까? 오늘은 안 돼. 가은이 걔가 아침부터 전화해서 조금 있다가 찾아갈 때 뭐 들고 가냐고 전화 왔어. 아우 정말 얘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소연이 임신했을 때 고생을 덜 시켰나. 왜 괜히 들러붙고 이러지? 가은이 올 시간 피해서 가면 안 될까? 우리 서로 얼굴 못 본 지 꽤 된 거 알지? 아니면 내가 근처에 있다가 소연이 나가면 시간 봐서 바로 들어갈게. 안 돼. 저번에도 그러려고 했다가 마주칠 뻔한 거 기억 안 나? 요즘에 가은이 제가 왔다 갔다 한 뒤로는 후겸이도 퇴근하곤 종종 찾아와서 위험해. 그럼 언제까지 못 봐? 나 당신도 보고 싶고 소연이도 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가은이 제가 웬일인지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하려고 해. 오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와서 죽치고 앉아있다니까. 집에서 할 일이 없는지 어제는 1층 대기실에 한참 동안 앉아있는 거 있지? 그래? 그러면 우리 사이 눈치챈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랬으면 제 성격에 벌써 난리 났겠지. 후겸이한테 말을 안 했을 리도 없고.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자리 좀 비울 수 있게. 그래. 당신이 제 단일 헬스장이나 댄스 스포츠 배우는 거 대신 끊어주고 다니라고 하면 어떨까? 우선 그렇게 해볼게. 그나저나 우리 왕비님 며칠 동안 얼굴 못 봐서 내가 요즘 힘이 없어. 왕비님, 공주님 봐야 힘이 나는데 이 사진 가지고는 부족해. 좀만 참아 자기야. 쟤 어디든 보내놓고 나면 하루에 2시간은 꼬박꼬박 얼굴 볼 수 있어.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는 대화 내용만으로 알아낼 수가 없었지만 사돈 이상의 관계, 남녀 간의 관계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화방을 자주 삭제하는 건지 이틀 전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이전부터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우선 이 내용이라도 확보해 놓으려고 사진을 찍으려던 순간 시모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그 사이 없어진 휴대폰을 확인했는지 화장실에 있던 저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찾더라고요. 너 내 휴대폰 못 봤니? 분명히 내가 안 가지고 나간 것 같은데. 휴대폰이요? 그거 잠시만요. 저기 배터리가 없는 소리가 나길래 충전시켜 놓고 있었는데. 시모가 충전기 쪽을 못 보도록 뛰어나온 전 꼽혀있던 휴대폰을 뽑는 척하며 시모에게 건네줬습니다. 시모는 제 행동을 보곤 뭔가 미심쩍다고 생각했는지 의심하는 눈빛을 보였고요. 왜 그렇게 저를 빤히 쳐다보세요? 방금 전까지 휴대폰이 이 방에서 안 보였는데 네가 저기에서 꺼내오는 게 이상해서 말이다. 어머님 나가시고 나서 발견하곤 계속 저기 꼽아뒀는데. 원래 사람이 급하게 찾다 보면 눈앞에 있는 것도 못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 휴대폰으로 뭘 하겠어요. 기종도 달라서 잘 다룰 줄도 모르는데. 그런가? 그런데 너 언제까지 있으려고 이러니? 그만 좀 가봐라. 이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면회 시간이 있어. 1분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남편에게 보여줄 증거가 생기는 건데 그 1분이 모자라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죠. 하지만 휴대폰 속에 두 사람의 사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의 행동이 시모에게 의심을 더 사게 했던 건지
아니면 스스로 깜짝 놀라 철저히 대비를 하고자 한 건진 몰라도 시모는 단 1초도 휴대폰을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선 굉장히 난감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증거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대범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 시모의 손에서 조심히 휴대폰을 꺼내왔죠. 화장실로 들어가다 소리를 낼까 싶어 침대 밑에다가 휴대폰을 숨겨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할 새아빠와의 대화방이 없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모의 휴대폰 내에 새아빠의 연락처도 지워져 있었습니다. 새아빠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시모의 휴대폰을 보며 며칠 전 저의 행동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또 절망스러웠죠. 이대로 서로 입을 꽉 다물고 모른 척하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나 싶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두 사람 사이를 밝히나 싶어 긴 한숨을 내쉬며 있던 도중 제가 지금까지 너무 바보같이 행동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그 작은 증거 가져보겠다고 제일 확실하고 지울 수도 없는 증거를 놓치고 있더라고요. 바로 시모가 낳은 소연이었죠. 물론 소연이가 새아빠와 시모 사이에 낳은 아이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는 시모가 말한 것처럼 병원에서 만난 남자와 생겼고 그 후든 전이든 새아빠와 만남을 가졌을 확률도 있었죠. 그런데 이전에 봐왔던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면 새아빠 역시 소연이에 대해 애정이 있는 듯 보였어요. 100%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70% 정도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과 소연이의 친자 검사를 각각 해보기로 했죠. 친자 검사에 필요한 DNA를 구하는 건 시모의 휴대폰을 슬쩍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었어요. 새아빠에겐 새치를 뽑아드린다며 머리카락을 뽑으면 됐고 칫솔에 묻어있는 구강상피 세포를 확보할 수 있었죠. 시모의 경우 출산으로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질 때라 그 중에 모근이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확보하면 됐습니다. 소연이도 면회를 하는 와중에 몰래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과 입안을 훔친 면봉으로 친자 검사에 필요한 DNA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각각 친자 검사 결과를 의뢰하고 기다리게 됐죠.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더 빨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했지만 충격적이던 그 사실이 드러났죠. 새아빠와 시모는 모두 소연이의 친부와 친모일 확률 99%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연이는 두 사람의 아이라는 결과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사실이 그 결과로 밝혀진 거죠.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저는 엄마와 남편에게 알리게 됐습니다. 그 더러운 사람들을 가족에게서 떼어놓고 싶었거든요. 가족들 모두 제가 말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였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들 역시 제가 꺼내 보인 친자 검사 결과지를 보곤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와 남편을 진정시켰던 저는 새아빠와 시모를 앞에 세워두고 사실을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시모가 조리원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날이 다다음 날이었거든요. 두 사람이 다른 변명을 할 수 없게 또 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됐습니다. 이후 시모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원을 할 때까지 기다리게 됐어요. 엄만 새아빠를 피해 저희 집으로 들어와 지내게 됐고요. 겨우 이틀이었는데 체감상 느껴지는 시간은 한 2주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친정 엄마와 남편 역시도 그 시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지는 듯 보였죠. 그 어느 때보다 긴 이틀을 보낸 이후 드디어 시모가 퇴원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고 우리 모두는 무사히 새 생명이 태어난 축하를 해주겠다는 핑계를 대고 시댁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물론 새아빠에게도 가족 모두 모여 시모를 축하해주자고 말을 전했죠.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시모와 새아빠가 한 공간에 있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을 공개했죠.
아유, 민망스럽네요. 사실 축하받을 일은 아닌데 애들이 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됐지만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축하해 주시려고 오신다니까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었네요. 저번에 선물도 그렇고 이번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잘못했다고 빌고 저희 엄마께 용서 구하는 게 맞는 행동이죠. 응?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잘못을 빌다니? 그럼 잘못 안 하셨어요? 소연이요. 소연이에 대해서 하실 말 없으세요? 예. 내가 너 결혼식 올리기 전에 반대한 말 때문에 이러는 거냐? 지금 그거 약점 잡아서 사돈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이렇게 모인 거야? 너 애가 굉장히 영악하다. 내 입장 이해해 준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네 사람들 앞에서 비아냥거려? 얘 후겸아, 너도 얘가 이럴 거라는 거 알았니? 알고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우와, 저렇게 뻔뻔하게 행동하는 거 봐. 내 입에서 소연이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저렇게 행동하네? 새아빠, 저 사람 정말 뻔뻔하지 않아요? 제가 소연이라고 콕 집어서 말았는데도 저렇게 모르는 척을 하잖아요. 글쎄. 근데 가은아, 너 좀 흥분한 것 같다. 사돈 말씀처럼 예전에 결혼 반대 때문이라면 이미 다 지난 일이잖니. 그 이야기를 굳이 축하하러 모인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서방 자네가 소연이 좀 데려가서 진정시키지. 무슨 소리예요? 우린 축하해 주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두 사람 입에서 직접 들어보려고요. 우리를 속인 게 언제부턴지 또 언제까지 우리를 속이려고 했는지. 말해보시죠. 새아빠, 그리고 어머님. 그제서야 시모와 새아빠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우물쭈물하며 끝까지 두 사람 사이의 일은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거와 함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죠. 다 큰 어른들이 눈치 싸움이나 하고. 자, 이거면 됐어요? 여기 있는 모두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소연이 친부 친모가 두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어떻게 알았냐, 이 서류가 진짜냐, 이런 말은 묻지도 마세요. 괜히 우리 화만 돋구는 일이니까. 말해봐요. 언제부터 두 사람 만난 거예요? 또 어디까지 속이려고 했고? 제가 내민 친자 검사 결과를 본 시모와 새아빠는 얼굴을 감싸주며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자백을 했죠. 알고 보니 두 사람의 인연은 아주 오래전 시작이 됐습니다. 서로 20대 시절 만남을 가지고 연애를 했다고 하네요. 헤어진 이유는 딱히 없었고 서로 애정이 식어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30년이 더 지나서 만났다고 했어요. 저희 가족을 처음 본 식당 앞에서 말이죠. 그날 저희 엄마가 제안한 자리를 시모가 순순히 따라온 것도, 그 자리에서 다른 말 없이 고분고분했었던 시모의 모습도 전부 다 새아빠를 보고 놀라 그렇게 행동했었던 거라고 했어요. 저희들 결혼 허락을 한 것도 새아빠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허락했다 말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친정에 선물을 자주 한 건 역시 모두 새아빠 때문이었어요. 다만 새아빠에게만 선물을 할 수 없으니 엄마 심부름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다 제가 부모님 두 분의 사이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땐 질투심에 불타 괜한 짜증을 내고 심술을 부렸던 거였습니다. 시모의 변덕이 들끓는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질투심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두 사람에게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모도 개인적으로 새아빠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새아빠 역시 시모에게 별다른 마음이 없었다고 했어요. 두 사람 사이가 변하게 된 건 시모가 결국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새아빠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서부터였죠. 처음엔 새아빠는 그 연락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과거의 일이고
이제는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이죠. 그런데 집착하듯이 시모가 연락을 해왔다고 해요. 새아빠는 시모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서로의 가정에 충실하자고 말을 전화로 만나게 됐지만 결국 그날 선을 넘게 됐다고 했죠. 두 사람 말로는 밤을 보내고 이성을 찾았을 때 그날 일을 실수로 생각하고 두 사람만의 비밀로 덮으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 한 번의 실수로 아이가 생기게 되며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죠. 이제까지 가족들을 속인 이야기를 끝마친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동이 실수였다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여보, 미안해. 난 정말 당신한테 충실하려고 했는데 그놈의 술이 거기다 아이까지 생기니까 내가 책임은 져야 될 것 같더라고. 아이가 생긴 사람한테 무책임하게 연락 끊어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만나왔던 거야. 그런데 나 정말 아이만 무사히 출산하고 키우는데 문제 없으면 우리 가정에 다시 충실하려고 했어. 이건 저 사람과도 약속이 된 내용이야. 정말이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런 말 한다는 게 미친놈이겠지만 나 이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자기 입으로 미친놈이라고 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걸 말이라고 해? 나보고 결혼 생활 중에 딴 여자, 그것도 사돈되는 사람을 품은 사람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라고?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가은이한테 친자검사 말고도 들었던 내용이 있어. 당신들이 나눴다는 통 내용들. 그 내용 들어보니 영락없는 부부 사이더만. 근데 무슨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고 뭘 충실히 한다는 거야? 더럽고 추잡해서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당장 이혼해. 그리고 경고하는데 내 재산 눈꼽만큼도 건드릴 생각하지 마. 정말 내게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 내가 하는 소송 그냥 다 받아들여. 그 소송들 다 내가 승소하고 손해배상 받아도 내가 당신한테 받은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 알아?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말로만 당신한테 말하는 건 당신한테 닿기가 싫어서 이러는 거야. 너무 더러워서. 오물보다 더 더러워서 당신을 만지면 병에 걸릴 것 같거든. 알아? 새아빠는 엄마가 하는 말에 어떤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시모도 저와 남편에게 용서를 빌고 있었죠. 사실 용서를 구한다기보다는 이해를 해달라 호소하고 있었던 거지만요. 후겸아, 가은아,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나도 일이 그렇게 되고 정말 많이 후회했다고. 그 잠깐을 참지 못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고 내 탓이야. 다 나로 인해 벌어진 거라고. 그런데 저번처럼 날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어. 네 아빠 의식 없는 지 벌써 11년째다. 그러다 보니까 예정에 이끌려서 실수한 것 같아. 내가 한 일을 정당화하겠다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저번처럼 날 좀 이해해달라는 거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마.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너희들 앞에 망신당했는데 또 그런 짓을 하겠니? 그리고 나 이제 혼자가 아니잖니. 소연이도 생각해줘야지. 병원에 누워있는 네 아버지는 어떡할 거고? 어머니, 적당히 좀 하세요. 지금 그게 용서 비는 사람이 할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용서가 될 일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가은이 아버님을... 다른 가족들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신 거죠. 지금 이게 뭐예요? 두 사람 때문에 양가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말 그대로 개족보처럼 꼬인 거잖아요. 이건 저번 일과 같다고 말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저번 일도 그렇지만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요. 후겸아, 엄마야. 엄마가 지난날 얼마나 가정에 최선을 다했는지 넌 알잖니? 그래도 안 되겠어? 가은아, 가은이 너는 같은 여자라 날 이해하지?
왜? 처음에도 넌 날 이해한다고 말했잖아. 이해가 되는 일이면 굳이 제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겠죠. 두 사람한테 제가 관계 정리하라고 말을 했겠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거기다 어머님 예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제 앞에서 면박 주시던 내용이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지켜야 하는 여자의 정조, 그런 것들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이혼하고 재혼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뭘 하신 건데요? 가정이 있으신 분이 다른 집 남자, 그것도 사돈되는 사람과 만남을 가져요? 아무리 예정이 있고 지금 외롭다고 한들 그게 어머님께서 말한 여자가 지켜야 하는 행동과 일치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그러셨죠? 저희 집과는 가족으로서 지낼 수 없겠다고. 이젠 제가 할 소리가 됐네요. 전 당신 같은 여자 제 어머님으로 제 남편의 어머니로 대할 수 없겠어요. 당신 그리고 저 인간이 우리 엄마에게 준 상처 때문에 인간 취급도 하기 싫다고요. 우리 엄마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건 더 이상 당신들과 엮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송하면 그냥 다 인정하고 변호사 따위 선임할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냥 내가 죄인이다 하고 소송 판결이든 처벌이든 다 받을 거 받으라고요. 알겠어요? 어머니, 가은이가 한 말대로 따르세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간병하실 필요 없고 저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잠깐 알아봤는데 아버지께서 의식은 없으시지만 저나 할머니가 대리인으로 이혼 소송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증거는 확실하니 이혼 소송 할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후겸아, 이혼이라니? 너 정말 엄마를 버린다는 거야?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네 엄마잖아. 시몬은 남편을 애타게 불렀지만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난 남편은 저희 모녀와 함께 등을 돌렸고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이후 엄마는 바로 변호사를 만나 새아빠와 이혼 소송 준비를 하게 됐어요. 남편도 의식이 없으신 아버님을 대신해 시모와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법적 자문을 받으러 다니게 됐고요. 다행히 이혼 소송은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법원의 이전 판례가 각각 나뉜다는 거였죠. 그래도 다행히 새아빠에게 넘겨받은 휴대폰 속 대화 내용과 외도 관계인 두 사람 사이 아이가 있다는 점이 저희 쪽에 유리하게 인정돼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다른 법적 분쟁 없이 새아빠와 합의 이혼을 하게 됐고 시모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해 승소하게 됐죠. 당연히 저희는 그 사람들과 연을 끊게 됐고요. 이혼 직후 들린 소문으로는 두 사람이 뻔뻔하게도 살림을 합쳐서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채 1년도 되지 않아 시모가 저희들 앞에 나타났죠. 새아빠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후겸아, 가은아,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날 면목이 없다만 오죽하면 여기로 찾아왔겠니? 나 그 사람이랑 헤어졌다.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애초에 시작해선 안 됐는데 이런 말 전하려고 찾아온 건 아니고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소연이를 돌보면서 일을 할 수가 없구나. 나라에서 돈이 나오긴 하는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나는 미워해도 소연이를 봐서라도 좀 도와주렴. 아이를 인질 삼아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모가 전 좀 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달리 남편은 칼같이 시모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런 남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계속 저희들 주변을 맴돌았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속죄하겠다며 남편과 저 몰래 아버님을 간병하려고 했습니다. 저와 간병인이 아버님을 돌보고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저희에게 비벼보려고 했던 시모의 행동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아버님께서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시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모도 저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죠.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내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가족 모두가 행복했어야 웃으며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을 겪으며 가족들 모두 상처를 받게 됐으니까요. 그래도 앞으로는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는 것에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천천히 자식들의 상처를 극복해가고 있으니까요.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은 만큼 앞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겪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가정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